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 미술로 보는 성인지 문화 콘서트 누구의 눈으로 본 세상이었을까를 진행하게 된 이충렬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주의 현대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성 소수자의 눈으로 본 세상은 어떤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주의 현대미술가로 스스로 명명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가들은 왜 비너스를 눕혔을까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또 시각문화를 바꾸는 스튜디오 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안적인 시각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중앙경찰학교에서 성평등위원회 민간자문위원으로 그리고 한국다양성연구소에서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평등 주간을 맞이한 여러분들께 성평등 주간에 대해서 양성평등 주간에 대해서 간단히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1898년 9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에 아주 평범한 여성인 이소사, 김소사의 이름으로 여권 통문이라는 것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여권 통문은 1908년에 서양에 있었던 38 여성의 날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던 것보다 10년이나 앞선 그런 선언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권 통문의 내용은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권을 보장할 것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것 그리고 사회 참여, 정치 참여를 할 것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123년이 지난 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여성들은 과연 남성들과 동등한 교육권과 경제권과 그리고 정치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또 나아가기 위해서 다 같이 애쓰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토크 콘서트, 문화 콘서트를 통해서 마음을 모아보시고 그리고 또 오늘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나갈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음악을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화오라는 국악팀이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Into the Unknown입니다. 경청해 주세요.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곡이잖아요. 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2에 있었던 음악인데요. 엘사가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계속 너의 능력을 참아라, 능력을 펼치지 말아라, 네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라고 했던 억압했던 목소리에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으려고 했던 갈등했던 어떤 상황의 노래인데요. 국악으로 들으니까 정말 새로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곡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은요. 우리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 사실 인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엘사에게서 자유를 억압했던 아버지, 전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성이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시대들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인권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인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인권이라는 걸 가지는 존재가 되었을까? 바로 서양의 시민사회혁명을 통해서입니다. 그림을 보실게요. 이 그림은 미술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시대 이전과 이후가 그림이 하는 역할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신중심 사회 그리고 귀족 중심 사회에서 화가들은 자신들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청에서 주문하는 대로 그려야 됐고요. 그리고 아니면 귀족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그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주문하고 소유하고 감상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외젠 들라크루아는 프랑스 시민혁명의 장면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혁명은 신분제를 붕괴시킨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점점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중요한 장면을 그린 것인데요. 저는 이 그림을 배울 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고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게 없을까요? 네. 어떤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점이 이상했냐면 격렬한 시민혁명 투쟁의 전쟁의 어떤 장면에 여성의 모습이 뭔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왜 저 여성은 드레스를 입고 있을까? 그렇죠? 거기다가 왜 가슴을 노출하고 있을까? 되게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에 약간의 힌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성은 우리와 같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신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답이 되진 않는 거죠. 오히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저 여성이 여신이면 저 주변에 있는 남성들은 남신일까요?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남신이라는 말부터 너무 어색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은 당연히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신이라는 말이 어색합니다. 그러면 저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제목에 나와 있듯이 민중이 되는 거죠. 왜 민중의 모습은 남성으로만 설정했을까? 보시면 나이가 어린 소년도 있고 또 이렇게 중절모를 쓴 중산층 계급으로 보이는 분도 있고 또 노동자 계급으로 보이는 분도 있고 또 선원으로 보이는 분도 있고 또 격렬한 어떤 전쟁의 장면이기 때문에 시체로 쓰러져 있는 분도 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민중이 모두 남성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평범한 사람이 없는 거죠. 여신쯤 되어야 그림에 포함시켜줬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여신을 왜 굳이 가슴을 보여줬을까? 이런 의문들을 바탕으로 미술사를 다시 살펴보면서 발견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께 간단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서양 미술의 그림들은 이렇게 누드화의 모습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서양 미술에 그려진 여성들을 보면 공주나 아니면 귀족 여성 또는 이렇게 헐벗은 비너스가 대부분인데요. 보통 남자들은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그려지는 반면에 여성들은 크게 이 세 가지 부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누드화라는 장르는 어떻게 생각된 것일까?
그런 것들 궁금해서 누드사를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그림 여러분 모두 다 한 번쯤 보신 그림이시죠? 비너스의 탄생. 이 그림이 누드화라는 장르의 시작을 알리는 본격적인 회화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됐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에 권위를 부여해서 아 대단하구나, 유명한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림이 가능했던, 그러니까 그림이 있었던 시절, 시대에 어떤 사회적 맥락과 배경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미술이라는 분야를 역사나 정치나 경제나 다른 분야랑 연결시켜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 누드화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누드화는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좀 알아보았는데요. 누드화는 16세기에 베네치아에서 가장 유행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15세기 말에 그려졌는데요. 시작을 알리는 것뿐이고요. 유행했던 것은 16세기 베네치아. 베네치아가 어떤 곳이었냐?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수많은 돈이 오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상인들이 많았고 또 귀족들이 몰려있던 곳이에요. 이 누드화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부유한 상인들이나 귀족들의 성 가장 안쪽 벽에 걸려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비너스의 탄생의 크기를 보셔도 높이가 180인데 그러면 내 앞에 실제로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누드화의 특징은 항상 그렇습니다. 실제 크기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쓰냐? 높은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은 사업 파트너가 오면 이 그림 앞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좀 마음을 풀기도 하고 동질감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좀 친해지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정치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에 요정 정치라고 하는 좋지 않은 어떤 관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멀게 가지 않아도 버닝썬 사태 같은 걸 보더라도 아직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남성 문화에서 여성들을 대상화하거나 착취하면서 동질감을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남성이라고 보시면 안 되시고요. 헤게모니를 장악한, 권력을 장악한 남성들의 어떤 오래된 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베네치아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누드화를 가지고서 경제력을 과시하고 또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곤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의 모델이 되었던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델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한 번도 그림을 보면서 실제로 모델이 되었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 없잖아요. 너무 슬프게도 이 누드화의 모델은 이렇게 따옴표를 칩니다. 매춘부였다고 해요. 성매매를 해야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여성이 누드화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여성에게 이중적인 남성과 다른 성적 규범이 적용되어서 순결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과거에도 여성은 순결 이데올로기가 너무 강력하게 작용해서 남성 앞에서 옷을 벗어서 몸을 보여주면 이미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매춘부가 누드 모델이 되고 누드불이 모델이 되면 매춘부가 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가 이제 그림 주문을 받기 위해서 귀족의 성에 갔다가 저 하녀를 그리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 하녀가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델이 되고 나면 그 하녀는 다시 하녀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여신을 그렸다고 하는 비너스 안에는 가장 취약한 여성을 비너스 여신으로 그린 기만적인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기도 하고, 가장 취약한 여성을 그려놓고 여신으로 둔갑시켜서 비싼 값에 팔아서 자신의 권위를 올렸던 화가가 있고, 그리고 사업을 늘렸던 그런 부유한 상인들과 귀족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서양의 것들을 그냥 환상적으로 낭만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요.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외젠 들라크로아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좀 아까 보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그 관습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성이 재현한 여성과 여성이 스스로 재현한 여성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동의 전통이 있었던 것처럼 항상 여성은 모델로, 그러니까 시선의 대상으로만 존재했고, 재현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성이 재현한 여성과 여성이 재현한 여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볼 그림은 유디트 이야기인데요. 유디트는 유디서라는 성경 외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시리아 군대한테 포위당해서 이제 되게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청산가부 유디트가 충직한 하녀와 함께 아시리아의 적장인 홀로페르네스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이제 술을 막 마시게 해서 침대에 골아떨어지게 한 다음에 목을 뱁니다. 그리고는 목을 뱉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녀가 숨겨가지고 온 주머니에 이제 머리를 숨겨가지고 잘 도망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성벽에 효수를 해야 효과가 더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유디트는 우리나라의 논개처럼 적장의 목을 벤, 적장을 죽인 그런 민족 영웅인데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다음날 봤더니 자기 적장이 죽어 있으니까 이제 혼비백산할 테고, 그때 포위망을 뿌려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 되는 거죠. 많은 화가들이 이 유디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중심 사회에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렸을 때 그림이 잘 팔리고, 그리고 귀족 중심 사회에서 누드를 그렸을 때 그림이 잘 팔리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면서 얼마나 유디트가 아름다웠으면, 섹시했으면 전쟁 중에 적장이 정신을 놓았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약간 누드처럼 많이 그렸기 때문이에요. 잘 팔리도록. 보여드리는 그림은 많은 남성 화가들이 그린 그림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보시면 이 유디트 이야기에서 클라이막스는 유디트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남성 화가들은 그 장면은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남성을 해치는 것은 상상하기도 쉽지 않았던 거죠. 반다이크 역시 목을 벤 이후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 보시다시피 목이 베어진 홀로페르네스는 잘 보이지 않게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네, 맞아요. 가슴이죠. 네, 여러분이 가슴으로 보시는 건 여러분이 음란마귀가 씌어서가 아니라 이 그림이 그렇게 보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중앙에 유디트의 가슴을 배치했고, 거기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부각시켜 놓고 있죠. 그러니까 반다익은 유디트가 민족을 구원한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분명히 성적으로 유혹했을 거야, 이것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디트의 얼굴을 보시면 표정이 되게 멍하잖아요. 그렇죠? 예. 전쟁 중에 적장을 만나는 건 지금처럼 뭐 SNS DM을 보내서 우리 지금 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군들을 여러 명을 거쳐서 적장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려면 유디트는 언변도 뛰어나고 지략도 뛰어나고 정말 용감한 여성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디트를 저렇게 뭔가 커다란 실수를 하고 멍한 사람처럼 그려 넣는 것이죠. 그리고 남성 화가들이 그릴 때 대부분 하녀를 저런 식으로 배치합니다. 별로 역할이 없고 유디트가 얼마나 젊고 예쁜지를 부각시켜주는 대조군으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남성 화가 중에서도 특이하게 카라바조라는 화가는 목을 베는 그 장면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저 그림은 되게 파격적인 그림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유디트가 목을 베느라고 팔에 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리얼한데 목에서 나오는 피가 되게 이상하죠. 털실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되게 어색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유디트의 표정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 순간에 되게 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겁에 질린 표정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카라바조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그다음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해서 극적으로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데, 상황을 극적으로 펼쳐내긴 했지만 정말 사실적으로 만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계인데, 카라바조의 머릿속에는 능동적인 행동의 주체로서 용감한 전사로서의 유디트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아주 어린 소녀의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모습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녀도 더 나이가 많은 하녀로 배치해서 유디트가 얼마나 어리고 예쁜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특이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시면
목을 베는 장면이 카라부초가 그린 것보다 훨씬 다이나믹하죠. 이 그림은 이 당시에 정말 드물었던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라는 여성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 당시에는 교육의 기회가 남성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화가가 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하지만 너무너무 운이 좋게도 유명한 화가의 딸로 태어나서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하고 화가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아르테미시아가 유디트를 상상할 때는 남성 화가들처럼 유디트가 얼마나 아름답고 섹시했을까, 어떻게 유혹했을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여성의 몸으로 그냥 남성도 아니고 장군의 목을 벨 수 있었을까를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했겠죠. 우리 모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사람의 목을 베본 적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고기를 썰고 뼈를 잘라내고 이런 끔찍한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홀로페르네스가 아무리 술에 취해 있더라도 잠에서 깼겠죠. 술에서 깼겠죠. 그러면 저항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유디트가 무슨 특공부대도 아니고 한 번에 제압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녀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함께 싸웠을 거예요. 저런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이 그림에서 되게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있지만 저는 여성들의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가장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성들은 남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도 마을을 지키며 노약자들과 어린아이와 힘든 사람들과 다 같이 돌보며 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약자들이 힘을 합쳐서 강자를 무찌르는,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의 모습을 단 한 명이 아니라 둘의 연대로서 보여준다는 점이 되게 훌륭하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남성들 화가들의 그림과 다르게 어리고 예쁘고 혹은 육체 자체,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 정말 행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눈으로 그려진 여성은 성적인 대상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에 여성이 여성의 이야기를 그릴 때는 행위의 주체로서 그릴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남성은 여성과 경험을 공유하지 않았고 저 당시에는 특히 의사소통을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생각한 여성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성이 생각한 여성도 그려지고 여성이 생각한 여성도 그려지고 이게 동등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미술 교과서에서 미술사 책에서 배웠던 모든 그림들은 남성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눈으로 여성이 스스로 표현한 여성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남성에 의해서 재현된, 남성에 의해서 대상화된 여성만 계속 우리가 보고 배워왔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볼 건데요. 또다시 남성이 재현한 여성과 여성이 재현한 여성이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서 수산나와 두 노인이라는 이야기로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요하임이라는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요하임이라는 부자는 돈만 많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부자였는지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고 마시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집에서 그래서 중요한 마을의 회의들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의 부인이 수산나였어요. 수산나는 사람들이 다 가고 나면 정원을 거닐면서 쉬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원에서 목욕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요. 어느 날도 사람들이 다 갔다고 생각해서 수산나가 정원을 거닐다가 되게 더운 날이어서 목욕을 하려고 옷을 벗었는데 사람들이 다 가지 않았던 거예요. 2명의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2명은 수산나를 보고 흑심을 계속 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옷을 벗고 있는 수산나에게 다가가서 우리랑 자자, 성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수산나가 바로 싫습니다, 거절을 해요. 그러면 물러서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 두 노인은 이 마을에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장로님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산나에게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우리 명을 거절해. 우리를 거절하면 너를 곤란하게 할 거야. 우리랑 자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나는 싫습니다, 거절을 하고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하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노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을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노인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집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담 안을 봤더니 수산나가 나무 아래에서 젊은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서 그거를 말리러 우리는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남자가 도망가고 없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놀랐습니다. 아무도 수산나에게 묻지 않아요. 그냥 그 장로들의 이야기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존경스러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산나는 목욕을 하려다가 억울하게도 갑자기 불륜녀로 몰려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불의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다니엘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그 자리에 갑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두 노인에게 따로 물어봐요. 어느 나무 밑에서 그러는 걸 봤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짜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떡갈나무, 감나무 이런 식으로 이제 증언이 어긋나서 거짓말임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산나는 목숨을 구하는 해피엔딩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도 또 이상한 거죠. 왜 다니엘은 또 수산나에게 묻지 않았을까? 예.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는 폭력의 피해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되잖아요. 약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항상 강자들의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강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화가들이 되게 많이 그렸어요. 왜냐하면 또 성경에 있는 이야기면서 목욕 장면이니까 누드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남성 화가들이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보시면 그림 전면에 수산나의 몸을 보여주는 걸 집중하고 있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수산나의 풍만한 S라인을 마구 돋보이면서 그려줍니다. 거기다가 조금 악랄하게 생각되는 건 뭐냐면 저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게 금은보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그림을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약간 성매매 거래하는 장면 같다고까지 보십니다. 그러니까 수산나는 성폭력의 피해자인데 갑자기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으로까지 몰리게 되는 거죠. 수산나의 표정이 또 여기서 정확하게 보이지도 않아서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유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르테미시아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수산나가 어떤 상태인지 보이시죠? 고개를 돌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손을 내저으면서 분명하게 강력하게 거절의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시아는 아까 유디트 이야기처럼 상상을 했다기보다 이번에는 본문에 충실하게 그린 것뿐이에요. 싫습니다라고 2번이나 거절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산나가 한 행동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미술사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미술사에서 그려졌던 여성들은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거든요. 미술사에서 그려졌던 여성의 모습은 성모 마리아처럼 자애로워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판무파탈처럼 유혹해서 남성을 파멸에 이끌거나 아니면은 멍하거나 슬프거나 뭔가 부족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모습이었지 이렇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특히 우리는 서양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도 있어서 무언가를 긍정 부정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성은 거절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사표현, 감정은 표현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아르테미시아는 수산나가 거절하는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두 그림을 보면 정말 차이가 나는 거죠. 수산나는 두 노인, 두 장로에 의해서 물리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피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산나는 가장 편해야 될 집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전과 이후에 삶이 달라질 겁니다. 세상이 너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의 관점에서는 수산나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를 유혹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르테미시아는 수산나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거절한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도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권력자의 시선으로 보도록 배워왔기 때문에 가해자의 관점에 쉽게 동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1부를 마치고요. 이제 화우의 두 번째 곡을 들으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두 번째 곡으로 선정한 곡은 스피치리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알라딘에서 자스민 공주가 전통에 의해서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주어진 환경대로 운명대로 얌전하게 행복하게 공주로 살아라 라는 것에 맞서면서 부르는 곡이잖아요. 앞에서 보시면 수산나도 장로들이 입을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에 맞서는 수산나처럼, 이제 현대의 여성들은 자스민처럼 수산나처럼 거절의 의사를 드러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드러내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화우의 음악 다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음악 잘 들으셨나요? 저는 또 들어도 화우의 이 곡이 너무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져서 우리 오늘 이 콘서트와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성평등은 너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평등이 이뤄지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서 또 느끼고 있는데요. 화우의 이 국악으로 서양의 음악을 해석한 것들을 보면서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또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감상하게 되면서 우리도 점점 새롭고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2부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기준과 규칙을 만들고 세계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식 체계를 배우고 관점을 배우고 관습을 배우고 규범을 배우기 때문인데요. 그것들을 누가 만들었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서양 미술사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양 미술에서 누드의 전통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이 그림은 로얄 아카데미 회원의 초상을 그린 그림인데요. 로얄 아카데미라고 하면 화가들 중에서도 가장 실력을 인정받은 권위 있는 사람들의 모임,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맞아요. 되게 옷을 잘 입은 귀족 남성 같아 보이죠. 네, 이때까지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귀족이어야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이 당시에 귀족은 겨우 인구의 2%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면 자기를 수여받기도 하고요. 점점 화가들의 권력이 높아졌던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앞에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점 강력한 힘, 권력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래도 이 당시에는 18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아까 보신 아르테미시아 젠틀리스키처럼 아주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실력이 너무 뛰어난 건 당연하고 실력이 뛰어나도 운이 따라야 여성은 이제 화가로 활동할 수 있었는데 화가로 활동하면서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로얄 아카데미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2명의 여성 화가가 사실은 있었어요. 메리 모저와 앙겔리나 카우프만이라는 화가였는데요. 이 로얄 아카데미 회원의 초상 그림에서 그 2명의 여성 화가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있으실까요? 네,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벽에 그림으로 그려 있습니다. 말짱이 살아있는 여성 화가를 그림으로 그려서 벽에 붓박아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여성이 드물게 화가가 되더라도 교육의 기회가 철저하게 제한되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여성은 누드 대생을 그리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화가들 사이에 남성 누드 모델이 있잖아요. 이 남성 누드 모델과 여성 화가는 한 공간에 있는 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 남성 누드 모델들 때문에 여성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렸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이 그림은 로얄 아카데미 회원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로얄 아카데미 회원인 2 여성 화가를 그려 넣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누드 모델을 놓고 여성 화가를 그림으로 넣었다는 것은 사실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 너네는 이미지를 만드는 화가이더라도 여성이기 때문에 보기에 좋으면 돼. 보기에 좋은 이미지여야 돼.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더욱 악랄한 것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화가들이 오른쪽 귀퉁이에 아래쪽에 사인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여성의 팔다리를 잘라서 토르소로 만든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배 부분을 지팡이로 꾹 누르고 있어요. 남성 모델들은 살아있는 인격체로 이렇게 포즈도 취하고 개성을 부여한 반면에 여성은 팔다리를 잘라서 죽은 존재로 놓고 배에 지팡이를 짚어서 여성 너네는 애 낳는 도구야, 포공일 뿐이야. 이제 자궁이라는 말도 쓰지 말자고 하잖아요. 자궁이라는 말은 이미 아들이 들어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포공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보기 좋으면 되고 애나 낳으면 돼 라고 하는
매우 여성 비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림인데요.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성을 비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 그림은 로얄 아카데미 회원의 초상을 그린 정말 중요한 역사화이고 이 그림을 그린 요한 조파니는 개인적인 관점을 그릴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 시대의 어떤 관점, 정신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과목들은 서양에서 18세기에 완성된 학문 체계들, 분과 학문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런 학문들이 정리됐던 시기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의학에서 임신한 여성을 질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요. 그리고 심리학에서도 남근을 중심으로 여성은 남근이 없기 때문에 결핍된 존재로서 규정을 하죠. 지금은 21세기이기 때문에 과거의 학문과 지식을 남성만 독점했던 때와는 다르게 여성들도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의 원리들이 어떤 건지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됐던 편협한 시선에 대해서 고쳐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아니네요. 네. 하지만 지정성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자의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벤 유디트를 그린 그림인데요. 엘리자베타 시란이라는 여성 화가의 그림을 보시면 남성 화가들이 그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우아한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만 그리고 있죠. 아르테미시아는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주변을 잘 살피는 행위의 주체로서 그린 것과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타 시라니처럼 많은 여성들은 남성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남성의 시선을 내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정성별이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라기보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 더 평등을 향해서 소수자들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점점 교육의 기회가 넓혀지면서 여성들이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그림들을 그리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로자 보네르라는 화가는 이렇게 남성들만 그릴 수 있다고 했던 거대한 크기, 지금 보시면 5m가 넘는 크기의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리고 정말 역동적인 힘찬 말의 모습을 그렸죠. 여성은 꽃이나 작은 소품이나 아니면 예쁜 얼굴만 그릴 수 있다고 했던 시대에 이런 그림을 그려낸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는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로자 보네르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선 마시장에 가서 직접 봐야 됐는데요. 여성은 혼자 외출할 수 없었고 특히 저렇게 공공장소, 험한 곳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관청의 허락을 받아서 남자 옷을 입고 서야 저렇게 가서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내서 여성도 이렇게 거대하고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또 마리 클레이어라는 화가는 화가의 부인이기도 했는데요. 보통 우리한테 익숙한 여성의 초상은 아내의 모습을 그린, 남편이 그린 저런 밝고 화사하고 싱그럽고 행복한, 웃는 모습이지만 마리 클레이어가 느꼈던 자신의 내면의 깊은 심연, 혹은 우울, 고뇌의 모습을 그려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에 의해서 규정된 자신의 모습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내면을 직접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점점 이렇게 여성들이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소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보고 싶어하는 여성의 모습만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태까지 외면했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되게 좋아해서 꼭 항상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인데요. 바스얀 아더라는 작가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팔을 펼치고 있는 분이 이제 작가인데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네. 강의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뛰어내리고 있다, 점프하고 있다,
뭐 혹은 날아오르고 있다, 뭐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죠. 네. 그런데 이 작가가 하고 있는 것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는 것과 떨어지는 건 정말 다르죠. 뛰어내리는 건 내가 주체로서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요. 이 작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 떨어지기 위해서 작가는 나무를 타고 기어 올라서 나뭇가지에 매달리는 능동적인 행동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나뭇가지에 매달린 이후에는 아무리 주체성을 발휘하고 의지를 발휘해도 결국 떨어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네. 바시아나더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계의 가장 중심이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백인, 지식인, 남성이지만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은 시대에 대한 통찰과 사회 구조를 보여준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뭐냐면 과거의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중심 사회로 바뀌면서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은 신과 같은 초월적인 권력을 가진, 완벽한 이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계속 스스로를 보여주려고 했다면,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존재들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결핍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한 폭력의 역사들을 본 이후 현대의 사람들은, 현대의 작가들은 결국 인간은 유한한 존재야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서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계속 학습받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네. 내가 태어났는데 내 성별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의사가 지정해 주죠.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 속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약자들의 시선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바시아나더라는 작가는 이런 작품도 했는데요. 영상이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계속 울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너무너무 슬퍼서 계속 울고 있는 영상인데요. 제목이 너무 슬퍼서 이야기하기 힘들어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권력을 갖고 있던 소수의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 약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기존의 언어로 논리정연하게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논리적으로 똑바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언어의 한계를 스스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만들고 언어를 지배했던, 언어의 기준이 되었던 이 백인 남성 지식인이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어화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는 걸 계속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 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남성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신처럼 완벽한 인간이 될 것을 계속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만 억압한 게 아니라 남성도 계속 억압을 했던 거예요. 개인의 고유한 감성과 어떤 연약한 부분, 섬세한 부분들은 모두 다 감추도록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시아나더의 작업을 통해서 남성도 그냥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다. 남성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있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일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제가 했던 작업인데요. 지하에 있는 공간에서 개인전을 했을 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했던 작품이에요. 관객들이 전시장을 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오면 자꾸 이렇게 천이 앞에 벽처럼 가로막습니다. 이 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입었어? 옷이 그게 뭐냐? 꼭 남자애 같이. 누나 여대생이면 화장도 좀 하고 그래. 언닌 렌즈 안 껴요? 입술이라도 좀 발라, 아파 보여. 너도 가슴만 크면 괜찮을 텐데. 교정만 좀 하면 예쁘겠다. 살찐 여자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냐? 너무 말라도 보기 흉해. 네 몸을 사랑해야지 방치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이 말들은 어떻게 가져온 거냐면, 제가 20, 30대 여성들에게
실제로 면전에서 들었던 외모 지적질의 말들을 수집했어요. 정말 수백 개를 수집했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너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끔찍한 모욕의 말을 할 수가 있구나. 정말 끔찍한 말들이 많았고 그중에서 가장 완화된 표현들만 추려 넣은 거였어요. 이 말들은 결국 하나를 전제하고 있죠. 여성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도록 계속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작업을 했냐면 저는 10년 넘게 이제 미술가가 되고자 하는 20대 학생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관찰해서 장점을 찾아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장점을 찾아주고 가능성을 이야기해주면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선생님은 친절해서 그럴 거야. 그러다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면 좌절의 늪에 빠져드는 거죠.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여학생들이 자존감이 낮을까? 반면에 대체로 남학생들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가능성을 발견해주면 아싸 이러면서 정말 잘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학생들도 남학생들처럼 저렇게 자신 있게 작업을 하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제가 컸을 때랑은 더 다른 어떤 현재 요즘의 차이가 뭐냐면 외모지상주의가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을 주체로서 세우고 자기가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기도 이전에 이미지로서 계속 평가받고 재단받고 어때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없고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청소년, 청년 여성들이 겪는 현실을 관객들이 좀 느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말들이 벽처럼 가로막고 뚫고 나와도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뚫고 나가면 맨 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168에 되게 날씬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모델이 있어요. 그분의 몸매만큼만 제대로 보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조각나서 왜곡되게 파편화된 모습으로 보이는 저런 말들을 계속 듣고 살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인정하고 긍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왜곡된 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좀 관객이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작업을 했는데요. 이 작업을 하면서도 또 슬펐던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 앞에 보여드리는 이 글씨들을 제가 붓글씨를 쓰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을지로에 가서 이제 출력하시는 곳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갈라지도록 자르는 것을 또 열이 들어오는 뜨거운 칼로 잘라주시는 전문가분이 잘라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도 50대 여성분이었고 잘라주시는 분도 50대 여성분이었어요. 이분들은 이 작업의 맥락을 모르고 이 글만 읽으셨을 때 맞아 그래 이렇게 동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면서 여성은 남성에게 그리고 남성뿐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그래야 불편하지 않고 편하다라는 걸 체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존하는 방법을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지만 이 말을 듣는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들에게는 이 말이 계속 자신을 주체로서 부정하고 이미지로 대상화하는 말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는 단순히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보이도록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도 남성의 시선으로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주체화하지 못하고 계속 대상으로 삼는 거라는 걸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곡은 한국의 여성의 강인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의 시선으로 우리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소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 여성을 같은 인격체로 보지 않고 대상화했던 그런 시각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점점 여성 스스로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지정성별과 상관없이 서로 시민 동료로서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그런 세계를 꿈꾸면서 이 마지막 곡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 곡이 화우가 공연해 주신 정말 공연해 주셨어야 할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선율로 여러분들의 마음도 말랑말랑하게 해드렸을 줄로 압니다. 지금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서 그림을 보며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를 되짚어보며 그리고 우리의 악기들로 서양의 음악들 그리고 우리의 음악까지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외부에서 정해진 규범대로만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개인 주체로서의 나를 잘 세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태까지 과거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남성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세계를 배웠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지 고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고 또 서로 존중하는 현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에 앞장서는데 우리 경기도민들이 멋지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